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과 종교적 성향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뒤끝이 없다. 좋게 말하면 뒤끝이 없다고 표현을 하죠. 뒤끝이 없다고 표현하는 그게 부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앞전에 힘이 센 세력과 거래를 하다가 내가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는 생활인의 입장에서 힘이 센 세력이 힘이 약해지고 나하고 정치적 성향이 틀린 사람이 세력을 가지고 부산 지역의 어떤 세력을 유지한다고 봤을 때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틀어지면 내가 경제적 손실이 와요. 경제적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 경제적 손실을 포기하면서까지 내 정치적 성향을 유지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부산 사람들은 어떤 경제적 이익이 우선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부마 사태가 79년도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뭐 저 어려서 잘은 모르지만은 제가 쭉 살아오면서 느낌이 79년도 부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나는 78년도에 부가가치세 제정이라고 봅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정함으로 해서 10%의 가격 상승이 왔습니다. 여기 부산 지역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제시장 쪽에서 장사를 하고 자갈치 쪽에서 일반 고객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서면 쪽에서 고객을 장사를 하고 전장에 장사를 하던 사람들인데 10%의 가격 상승이 오니까 매출의 타격을 받습니다. 매출의 타격과 동시에 어떤 소비 패턴이 변화가 됨으로 해서 소상인 국민들의 권리, 또는 그 경영상의 이익, 그 뭐 여러 가지 어떤 나의 이익, 직접적인 내 개인과 내 개인의 이익이 내 가족의 이익으로 직결되는데 그것에 대한 타격이 왔던 거죠. 그게 오다 보니까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세력들이 79년도 부마 사태는 굉장히 어떤 자발적인 시민들의 조세 저항이었다고 봅니다. 그 조세 저항의 결과로 인해서 그 사태가 전국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결국은 어떤 세력에 의해서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흉탄에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지 않았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산 사람들의 정서는 굉장히 실용적이다. 좋게 표현하면 실용적이다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조금 뭐 거친 표현은 나쁘게 표현은 뭐 좀 이래 방송에 좀 하기는 그렇고 우리 최 감독한테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표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쁘게 표현은 해드릴까요? 나쁘게 표현하면 좀 간사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간사하다는 거는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는 뭐 말이 있는데 부산 사람들 주로 쓰는 간신 및 XX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친구들 놀릴 때 저 새끼 아이 새끼 간신 뭐시 같은 놈 하는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우리 그 술자리에서 편하게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부산 사람에 대해서는 막 대충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 상업도시라고 했기 때문에 부산에 오래 사셨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그것이 이제 공부를 하는 게 머리가 이제 현명해서 이제 사업적으로 어떤 그걸 하셨고 또 서울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사업가들 보면 잘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 대부분 부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는데 이제 좀 이제 사회적인 현상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이번에 부산 내려올 때도 그렇고 이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거의 죽을 맛이 됐다고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뭐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어쨌든 지나가다 보면은 막 서울 같은 데도 막 지금 뭐 가게가 문 닫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도 느끼고 있는데 부산에도 그런 여파가 있나요? 부산도 상당히 그런 여파 많습니다. 그러니까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요 앞에 공동어시장에 일하는 아주머니들 상대로 또는 여기 선원들 상대로 하는 식당들이 절반 정도 문을 다 닫았어요. 그 이유는 매출도 매출이지만 가게 운영을 못해요. 여기 앞에 식당들이 가격이 단가가 보통 6, 7천 원, 최소 7천 원에서 한 8천 원 정도, 만 원 넘어가면 식당이 팔리질 않아요. 그래서 7천 원, 8천 원대에서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밥을 팔아갖고 1시간에 8,530원 참모들, 홀 서빙하는 사람들 그 일당을 주고 과연 얼마를 팔아야지 그 사람들 일당을 주겠습니까? 3시간 근무해가지고 2만 5천 원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출근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5시간 정도의 인건비가 보장이 돼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그 4만 원, 5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주려면은 밥을 5만 원짜리 하나 밥을 주려면은 얼마를 팔아야 되겠습니까? 5만 원 주려면은 얼마 대충 뭐 15만 원 정도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15만 원 정도의 매출을 일으켰을 때 그 종업원에게
인건비를 지불하고 사장은 집세 주고 뭐가 남습니까? 그래서 종업은 고용을 하질 않습니다. 종업은 고용을 하지를 않다 보니까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또 있습니다. 이전에는 새벽에도 6시부터 여기 식당에 다 장사를 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왜냐하면 배들은 12시 돼서 들어와가지고 하역을 하고 5시 반부터 경매를 하기 때문에 5시, 6시 되면 배가 고파서 사람들이 식사를 6시 되면 식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식당이 장사를 하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2시간 근무와 그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근무를 시킬 수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가족 경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식당에 저희들 식사하러 가보면은 그러니까 나이 든 어머니, 아버지, 딸, 아들, 며느리, 사위 이래갖고 또 손자까지 가족 경영하는 체제로 하는 집은 살아남고 그 전에 가족 경영하지 않다가 종업원을 두고 있던 집들은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문 안 닫고 있는 집들은 가족 경영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52시간 근무제하고 최저임금 이거는 저는 뭐 한마디로 악법이라고 봅니다. 악법. 그거는 뭐 근로자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다 뺏어가는 한마디로 진운을 쏙 빼먹는 그런 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게 어쨌든 이제 아주 일반적인 관점 하에서는 1차 산업에서 가장 힘든 육체 노동을 하는 쪽 산업에서는 어차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렇게 타격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산업도 1차 산업의 일종이잖아요. 저희들 타격이 있나요? 업종 같은 경우도 선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저희들 이제 24명 정도의 선원인데 외국인 선원이 12명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선원이 없어요. 그리고 그 간부 선원들이 선장, 기관장이 간부 선원인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70대예요. 60대 이상이 돼갖고 노령화가 돼갖고 점점 선원이 없어서 어선 경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처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힘든 일을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육지에서 그냥 놀고 먹을 수 있는 형편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선원들 같은 경우도 뭐 조금 하다가 나가면 뭐 고용보험, 뭐 연금, 뭐 노령연금 이런 걸 다 받아먹기 때문에 뭐 일 안 하고 조금만 받아먹고 말지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 쌍거리 어선에 근무를 잘 안 합니다. 대부분의 어선들이 아마 저희들과 같은 그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선에 종사했을 때 육지에서 근무해서 받는 소득보다 한 3배 정도만 되면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근무를 많이 할 건데 지금 실질적인 어떤 뭐 억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300까지는 안 되고 한 2배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떤 일을 해서 성과를 나의 어떤 성과물을 가져가겠다는 욕심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이 될는지는 뭐 저도 예측은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태로서 육지의 사업이 계속 어려워졌을 때 결코 또 바다로 좀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뭐 생각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추세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차 경기가 좀 나아지기를 기대를 해야죠. 근데 그 경제지수 뭐 발표한 거 정부하고 다르게 좀 발표가 정부의 발표하고 다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나 이렇게 전혀 안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사업하시는 분으로서 또 이제 상업도시로서 이제 교육 같은 걸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보실 때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적 기업 같으니까 나아질 기미가 있다고 보여지시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지금 이대로 가면 쉽지 않죠. 제가 듣기로 박근혜 정부 말기에 한 30억 정도 되는 예산이 뭐 내년도 뭐 500조가 넘는 예산을 편성한다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참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경제는 나아지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거의 배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서 무슨 돈으로 그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건지 그러면 국민들한테서 어떤 고혈을 빨아내서 그 예산을 유지를 할 것인지 그럼 기업이 잘 돌아가게 해서 생산성을 높여갖고 이익을 받아갖고 그 여러 가지 세금을 많이 받으면 좋을 건데 그런 형편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어떤
대규모적인 국민적인 지금 10월 3일 날 행사했던 것처럼 대규모적인 뭐 저항으로서 국민들이 뭔가를 보여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조세 저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78년도에 부가세 제정했을 때 조세 저항이었지 않느냐 하는 것처럼 79년도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을 일으켜서 어떤 정권의 교체를 가져왔던 것처럼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뭐 어쨌든 국민적 저항을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또 어떤 체제의 변화라든지 복지를 배들어 와야 됩니다. 복지를 그 회수를 해서 생산에 투입이 되도록 돼야 되는데 놀고 먹는 사람들한테 돈 주는 게 너무 많습니다. 뭐 어떤 연금 최 감독도 여러 군데 인터뷰하면서 보셨겠지만 너무 많은 어떤 생산성이 없는 곳에 우리들 국민들 세금이 새어나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좀 제도권에서 좀 조사를 하셔갖고 또 우리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방송 언론에서 해주면 좋은데 중앙 언론에서 그런 거를 다뤄주질 않으니까 지금 유튜브 방송 개인 어떤 SNS라든지 이런 쪽에서 적극적인 좀 홍보가 되어서 구체적인 조세 저항을 해서 국가가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편하게 일해서 편하게 생산을 해서 편하게 생산이라기보다는 열심히 생산을 해서 생산성을 높여서 내가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어떤 나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제도가 다시 한번 재정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 조세장을 말씀하시고 네. 아까 보면 이제 애덤 스미스나 이제 뭐 하이에크의 말씀을 하신 거 보면은 그 바탕이 이제 경제적 자유주의의 바탕을 두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떠오르는 게 이제 미국의 건국사가 떠오르고. 네. 근데 그렇다면 이제 그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본인의 어떤 이념, 보수냐 이념을 떠나서 제가 말하는 자유주의가 맞는지 자유주의가 맞다라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자유란 대한민국에 맞는 자유란 무엇인지. 자유란 뭐 한마디로 그냥 자유죠. 자유는 뭐냐면은 방종이나 방임이 아닌 내 개인의 자유입니다. 내 개인의 자유란 거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타인의 남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남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타인의 방해를 받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개념은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감으로 해서 내가 안전벨트를 매는 것을 국가가 단속을 합니다. 안전벨트를 매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고 내가 어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음으로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벨트를 안 맸을 때의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100% 귀속이 되는 것이지 내가 안전벨트를 안 맸다고 해서 우리 최 감독이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안전벨트를 안 맸을 때 최 감독이 옆에 계시면 내가 차 안에서 날아가고 최 감독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겠지만은 최 감독이 옆에 계실 때는 내가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그건 내가 최 감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몸을 안전벨트를 매물해서 옆에 날아가서 다치지 않게 하는 거지만은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벨트를 매든지 말든지 간에 국가가 관여하지 말아 주려는 것이 나의 어떤 자유론입니다. 그러나 최 감독이 내 옆에 있으면 나는 안전벨트를 맵니다. 왜?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내가 거기서 튕김으로 인해서 최 감독에게 충격을 주고 다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매고 안 매고 내 자유가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법을 범위 내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라. 남에게 상처 주지 마라. 남의 집 담을 뛰어넘지 마라. 이런 법을 내가 지키고 내가 어떤 정당한 대가로서 용역과 재화를 제공하고 그 사람이 만족한 돈을 받을 때 국가가 간섭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 나의 자유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신문 팔이도 해보고 신문 배달도 해봤습니다. 근데 신문 배달은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느냐? 신문 배달은 정해진 양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 배달하고 정해진 금액을 내가 받습니다. 근데 신문 팔이는 정해지지 않은 양을 정해지지 않은 곳에 정해지지 않은 사람에게 정해지지 않은 가격으로 내 마음대로 팝니다. 내가 신문을 100원 주고 사갖고 200원을 받고 싶으면 200원 받고 300원 받고 싶으면 300원 받는데 그 사람이 300원을 지불하면
내가 300원을 받아서 200원의 이익을 취하고 그 사람이 200원을 주면 내가 200원을 받아서 100원의 이익을 취합니다. 그러나 신문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갔고 팔지 못하는 시기가 됐을 때는 100원을 못 받고 내가 20원에 팔 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거는 나의 어떤 의지에 따른 나의 자유죠. 그래서 나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신문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천자문을 습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의 때 조선일보, 중앙일보 당시 신문을 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신문을 파기 위해서 신문을 스크랩을 했습니다. 미리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서면에 가가지고 신문을 받아가고 한 부를 먼저 보고 그 당시에는 형광펜이 없었기에 빨간 볼펜으로 이렇게 특종을 표시를 해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그 서면에 노동시장 앞에 있는 아저씨들 앞에 가가지고 특종이 있어요 하고 보여주면서 신문을 보여주고 특종을 이렇게 스크랩한 거를 보여주면 제가 그때 12살, 11살 이때인데 그때 20몇 살 되는 아저씨들이었겠죠. 이 사람들이 제가 스크랩한 거를 보면은 신문을 냅다 사줍니다. 왜? 조그만 놈이 와가지고 신문 내용을 설명하면서 신문을 파는데 얼마나 기특합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나이에 12살 먹은 애가 신문을 들고 와가지고 신문 스크랩을 해서 하면 나 신문이 1,000원이면 내가 10,000원 주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내가 팔아갖고 나는 굉장히 어릴 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신문을 마음대로 하루에 한 10부 정도 사갖고 한 2배 내지 3배 정도의 이익을 취해서 그 당시에 서면에 영광도서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에서 수입되어 온 만화책, 그림책 이런 거를 주로 보게 했는데 그게 자유입니다. 내가 자유의사에 의해서 신문을 내가 파는데 간섭하지 말아 달라는 거죠. 그 당시에 서면에 저 말고 또래들 신문팔이 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영역 싸움도 했고 치고받고 다투기도 하고 네가 인마 내 구역에 들어왔나? 인마 네 땅이가 내 땅이가 인마 어차피 뭐 니가 내가 인마 어린데 뭐 어린 놈한테 세금 받지 그런 이제 지금 생각입니다만은 네 땅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니고 먼저 파는 놈이 임자지 하면서 어떤 세력 다툼도 해보고 하면서 싸움도 많이 해보고 그게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한 거죠. 어떤 정해지지 않은 공안에서 신문팔이에 대한 국가가 관여를 하지 않던 시절이니까 지금은 신문 가판대를 국가가 허가를 주는지 내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허가보다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묵시적인 그 암시적인 막 허가 비슷하게 막 그렇게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허가되지 않는 지역에 내 자유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내 권력으로 나의 권력이 아닌 나의 투쟁으로 쟁취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국가가 내가 신문 파는데 그 정도의 어떤 국민의 어린아이가 파는 거를 국가가 관여했을 때 그거는 국가의 어떤 책무 이런 건 아니라고 보죠. 그래서 그 어떤 자유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자유의사에 의해서 네가 행동을 하고 싶으면 언제라도 경제적 자유를 가져라. 경제적 자유를 가지고 네가 번 돈의 범위 내에서는 아버지는 일체의 타치를 안 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주는 용돈의 범위는 아버지한테 관여를 받아야 된다. 그건 너의 자유가 아니지 않느냐. 네가 경제적 자유를 가지고 싶으면 너 스스로 벌어서 해라.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어떤 신문팔이를 하고 신문 배달을 했던 이유는 저는 아버지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부터 사업을 조금 번창을 했기 때문에 용돈에 대한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만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 자유죠. 아버지가 준 용돈은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장난감을 큰 거를 하나 샀을 때 네 어디서 났나 했을 때 아버지 준 용돈 그 막 공부하는 데 써야 되는데 왜 그걸 썼나 하고 꾸지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아버지 내가 신문 팔아가 이 돈 벌어갖고 내가 이 만화책 이만큼 샀는데 아버지 내가 열심히 벌어가 샀는데 아버지 뭐 때문에 관여합니까? 아버지 잘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 당시 니 잘했다 하고 절대 신문을 팔거나 하는 데에 대해서 너의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네가 인마 그 나가갖고 누구 집 아들인데 망신스럽고 거짓 하나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격려를 해주시고 네가 벌어서 네가 해라. 그런 심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게 나는 경제적 인간의 어떤 사람으로서 자유 또는 어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 그런 자유를 간섭하지 말아 달라는 게 이제 작은 정부로서 역할을 해달라는 게 경제적 자유를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